그녀의 몸은 완벽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실크 시트보다 더 부드러웠고 그녀의 숨결에서는 값비싼 와인 향이 났다. 나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의 모든 감각을 분석했다. 이것은 성공적인 계약 체결 이후에 완벽하게 계산된 보너스와 같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었다. 그녀는 내 목을 감싸 안으며 곁에 섞인 신음을 흘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움직였다. 내 머릿속은 차가웠다. 나는 이 행위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의 교류가 아닌 욕망과 욕망이 만나는 지극히 단순한 거래일 뿐이다. 사랑 그런 비논리적인 단어는 내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내가 원하던 그림 그대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내 머릿속에 아주 희미하고 또렷한 영상 하나가 예고 없이 재생되었다. 한서연. 내 아내였던 여자. 그녀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정원의 화초에 물을 주던 모습이었다. 흙이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기며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던 그 얼굴. 그 미소는 어떤 계산도, 어떤 의도도 없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었다. 그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내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거대한 망치를 휘둘렀다. 내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뜨겁게 타오르던 욕망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구멍이 뚫리는 듯한 기이한 감각. 나는 나도 모르게 움직임을 멈췄다. 태준 씨, 왜 그래요? 내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햇살 속에서 웃던 서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자의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라 서연에게서 나던 은은한 꽃향기가 그리웠다. 나는 거칠게 그녀를 밀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지.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 하고 나는 흐트러진 옷을 챙겨 입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이 완벽하고 비싼 공간이 갑자기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나는 애써 방금 전의 혼란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겨우 여자 하나가 떠난 것뿐이다. 내 인생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강태준이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속의 차가운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침내 도착한 나의 펜트하우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왕국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를 맞이한 것은 완벽한 침묵과 냉기였다. 그녀가 떠난 뒤 이 집의 모든 소리와 온기가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그림들이 걸려있던 벽은 휑했고 그녀가 쓰던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유령처럼 남아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녀가 쓰던 샴푸의 잔향이, 욕실에는 그녀가 두고 간 작은 칫솔 하나가. 나는 거실 중앙의 대리석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 남겨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혼 서류. 나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어본 그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법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남남. 그녀의 서명은 그녀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미련이 없었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어떤 빛도 내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나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감정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슬픔, 외로움, 후회. 아니, 이것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내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일부가 영원히 잘려나간 듯한 끔찍한 상실감. 사랑을 몰랐던 나의 견고한 세계가 그녀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계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인공지능 비서가 오늘의 날씨와 주식 시황을 보고했지만 그 어떤 정보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텅 빈 침대 옆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늘 자던 곳, 그곳에는 그녀의 온기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녀를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명성에 흠집을 내지 않았고 언제나 우아했으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군소리 없이 따라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했다. 최고급 옷, 보석 사교계의 명성까지.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혹은 결혼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녀는 늘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침 식사 시간. 나는 늘 경제신문을 읽었고 그녀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그녀는 오늘 저녁에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그 짧은 실망감.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게는 그녀와의 저녁 식사보다 더 중요한 수백억짜리 계약들이 널려 있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다. 회사로 출근했다. 직원들은 내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내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바로 내 책상 위 늘 놓여있던 작은 꽃병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에 그 꽃병에 새로운 꽃 한 송이를 꽂아두곤 했다. 나는 그 꽃의 이름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쓸데없는 감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텅 빈 꽃병은 마치 그녀의 부재를 소리치며 고발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내 프레젠테이션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표.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의실의 딱딱한 분위기 대신 그녀의 작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주말 오후 흙투성이가 된 채 작은 꽃들을 돌보던 그녀의 뒷모습. 나는 그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하는 게 어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작은 꽃들에게 물을 줄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어깨가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나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대표님, 강 대표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여자를 만났다. 어젯밤의 여자와는 다른 새로운 여자였다. 나는 일부러 더 비싼 술을 마시고 더 저속한 농담을 던졌다. 어떻게든 그녀의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워넣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여자를 호텔에 버려두고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지독한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명령했다. 아무 음악이나 틀어.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클럽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음악은 침묵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불현듯
그녀가 늘 듣던 음악을 떠올렸다. 느리고 조용하고 내가 늘 우울한 음악이라고 불렀던 클래식.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스피커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다. 클래식, 쇼팽, 녹턴, 피아노의 맑고 서글픈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소파에 몸을 묻고 위스키가 담긴 잔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음악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거대한 집안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녀의 꿈, 그녀의 슬픔.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녀와 한 침대를 썼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피아노 선율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사랑을 몰랐던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였다. 그녀가 떠난 나의 세계는 소리 없이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냉철한 CEO 강태준으로, 밤에는 텅 빈 집에서 아내의 유령과 싸우는 무력한 남자로. 나는 그 간극 속에서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저히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견딜 수가 없었다. 침묵이 나를 산채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무작정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나를 짓누르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길로 차를 몰았다. 높은 빌딩 숲은 어느새 낡고 낮은 건물들로 변해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구도심의 오래된 동네였다. 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간. 나는 차를 세우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초라한 도피처가 고작 이런 어두운 골목이라니.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는 유일한 등대 같았다. 나는 홀린 듯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불빛의 근원지는 낡은 간판도 없는 작은 도의 공방이었다. 흙냄새와 섞인 희미한 나무 타는 냄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방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미완성된 도자기들이 선반 위에 조용히 숨쉬고 있었고, 한쪽 구석의 가마에서는 붉은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몰래 앞에 앉아 돌아가는 흙덩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흙탕물이 튄 작업복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 그리고 흙으로 범벅이 된 두 손.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눈앞의 흙덩이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교태를 부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것을 눈치챘는지 그녀가 물레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주근깨가 희미하게 흩뿌려진 뺨. 그리고 아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녀의 눈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경계심이나 호기심도 없었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손님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흙처럼 조금은 거칠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은 영혼일 뿐. 내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길 잃었어요. 이런 구석까지 들어온 걸 보니 그녀는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나의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고는 내 옆에 비어있는 다른 물레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냥 서 있지만 말고 한번 해볼래요.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다들 처음은 있는 법이죠. 그녀는 무심하게 말하며 내 앞에 젖은 흙 한 덩이를 툭 던져주었다. 내 값비싼 슈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축축하고 차가운 흙덩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안의 이성이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나는 홀린 듯이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흙덩이에 손을 얹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흙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흙이 내 손 안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그것을 제어하려 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고 싶었다. 내가 늘 세상을 대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지만 흙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흙덩이는 중심을 잃고 기괴한 모양으로 비틀어지다가 결국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완벽한 실패를 맛보았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오만이 이름 모를 여자 앞의 흙덩이 하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힘을 줘서 그래요. 그녀는 내 뒤로 다가와 나의 굳어있는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흙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흙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그냥 따라가줘요. 그녀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이끌어 다시 한번 흙덩이를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나는 내 손에 모든 힘을 뺐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흙이 마치 마법처럼 내 손 안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비틀거리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흙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맡겼을 뿐이다. 나는 돌아가는 물레와 솟아오르는 흙, 그리고 내 손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온기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아내의 환영과 지독한 공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의 퇴근길 동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약속이나 의미 없는 술자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나도 모르게 차의 핸들을 돌려 그 낡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흙냄새와 고요함과 그리고 이름 모를 그 여자가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그녀는 내가 언제 찾아가든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줄 뿐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인사였다. 나는 값비싼 슈트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의 맞은편 물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서투른 솜씨로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여전히 볼품없는 덩어리일 뿐이었다. 어떤 것은 너무 높게 솟아오르다 주저앉았고 어떤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옆으로 퍼져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실패에 대한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과정 자체에 점차 매료되고 있었다. 예측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흙의 움직임. 그것은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온 내게 아주 낯설고 새로운 종류의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공방 안에는
오직 물레 돌아가는 소리와 우리가 흙을 매만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게 섣불리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스스로 흙과 싸우고 또 화해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내가 또다시 흙덩이를 망쳐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때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질 않는군. 그것은 흙을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의 망가진 삶을 향한 탄식이기도 했다. 그녀는 물레를 멈추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원래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된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죠. 완벽하게 박제된 것처럼. 그녀의 말은 내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가짜는 아니었을까.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망을 통제하며 만들어낸 차가운 박제품. 그날을 기점으로 나는 조금씩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공허함에 대해, 나의 혼란스러움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의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어 나오듯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삐뚤어진 항아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막 가마에서 꺼내온 작은 찻잔 하나를 내게 건넸다. 그 찻잔은 완벽한 원형이 아니었고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다.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상처가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녀는 내게 어떤 해결책이나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녀 앞에서 점점 더 솔직해졌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CEO 강태준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밤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업대에서 작은 조각칼 하나를 가져와 내가 만든 엉망인 도자기 위에 작은 그림 하나를 새겨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풀잎 그림이었다. 기계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지 못하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서툴고 엉망인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녀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가 잊고 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법만 배웠지 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통제하는 법만 알았지 받아들이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상담가도 연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의 부서진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녀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똑바로 마주볼 용기를 얻고 있었다. 흙으로 더러워진 나의 손은 역설적으로 나의 영혼을 조금씩 정화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 책상 위로 차가운 법원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었다. 뜯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한서연과의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통보. 그녀의 부재라는 추상적인 현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사실이 되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서류를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시작되었던 나의 붕괴가 마침내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예정되어 있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나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바로 향했다.
독한 위스키를 영업 후 들이켰다. 술에 취하면 이 지독한 감각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술은 내 이성을 마비시켰을 뿐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술에 취할수록 그녀의 빈자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발을 나와 다시채 시동을 걸었다. 화려하지만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망가진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줄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다. 나는 무작정 그 골목 끝에 작은 공방으로 향했다. 내가 공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술에 취한 내 꼴을 보고 그녀의 눈이 아주 잠시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게 다가와 쓰러지려는 나의 팔을 부축해 주었다. 이런 엉망이네요,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나를 공방, 위층 그녀가 사는 작은 다락방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흙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와 그리고 그녀의 체향이 뒤섞인 아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나를 작은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나는 술기운과 절망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있었다. 나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다. 육체적인 감각, 더 강렬한 자극. 나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겨 서투르게 입을 맞추려 했다. 이것은 내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다. 감정을 지우고 욕망만을 남기는 것.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내 서툰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 앞에서 나의 거칠었던 행동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나를 밀어내는 대신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식으로는 싫어요. 그녀의 거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내 뺨을 감싼 손을 그대로 둔 채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입술을 내 입술에 가져왔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발라주듯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어루만짐이었다. 나는 그 생경한 감각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숨을 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느껴봐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당신의 피부에 닿는 내 손길을, 당신의 입술에 닿는 내 숨결을. 그녀의 목소리는 주문처럼 내 혼란스러운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따라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있던 수많은 감각들이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 손에 따뜻한 온기,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흙냄새, 그리고 그녀의 입술의 부드러움. 그녀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어떤 강요나 서두름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느리고 우아했다. 그녀는 나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겹겹이 쌓아 올린 갑옷을 하나씩 벗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던 섹스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정복과 소유의 행위가 아니었다. 교감과 치유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내 몸의 모든 흉터를 마치 오래된 도자기의 균열을 매만지듯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나는 처음으로 섹스를 하는 동안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욕망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나의 부서진 모습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쾌락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공허한 절정이 아니었다. 온몸의 감각을 열고 상대방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충만함이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나의 몸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을 되찾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품에서 아기처럼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술기운도 지독한 공허함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나의 길고 어두웠던 붕괴의 밤이 끝나고 아주 희미한 재탄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숙취로 인한 두통도 늘 나를 짓누르던 지독한 공허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과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일어났어요. 배고플 텐데 이리 와서 아침 먹어요. 우리는 작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아 그녀가 직접 만든 빵과 커피로 아침을 먹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현실이 아닌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의 부서진 영혼을 자신의 온기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를 되살려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한서연에게서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 내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은 섹스가 아니라 바로 교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집을 주었지만 따뜻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었지만 나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몸을 섞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세계를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조차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깊이 이해해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나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빵을 먹던 손을 멈추고 나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다음 이야기를 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의 오만했던 결혼 생활,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겼던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 나의 지독한 붕괴에 대해서. 그것은 변명이 아닌 한심한 나 자신을 향한 처절한 고해성사였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에서 아직 굽지 않은 찌그러진 도자기 하나를 가져왔다. 이걸 다시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다시 뭉쳐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조각칼을 들어 찌그러진 도자기의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상처를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와 함께 더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의 그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를 당신이 먼저 사랑해 줘야 해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여태껏 나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기를 거부해왔다. 늘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나의 붕괴는, 나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거나 술과 의미 없는 관계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상처를
나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고마웠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섹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나를 깨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게 괜찮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작은 공방을 나와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야.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내 아내 한서연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줘. 내가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이니까. 나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나의 어리석음을 사죄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길고 험난한 속죄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밤거리를 헤매거나 의미 없는 관계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낮에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고 밤에는 그녀를 찾는데 모든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다. 나는 국내 최고의 사설 정보 업체를 고용했다. 그들은 나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찾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내 정보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나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으며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스스로를 도려낸 것이다. 정부 업체는 그녀의 친정까지 찾아갔지만 그들 역시 서연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도 모든 연을 끊은 것이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내게서 그리고 내가 군림하던 그 세계로부터 도망치려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초조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질수록 그녀를 향한 나의 존경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줄 아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여자였다. 몇 주가 지났을까? 마침내 정부 업체로부터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아주 적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강원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의 은행이었다. 나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소금기 섞인 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나를 맞았다. 이곳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느리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를 발견했다.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앞 서연의 작은 화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가게 안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몇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붓쥐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의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와 함께 살 때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또 어딘가 슬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 속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 없이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행복이 나의 부재로 인해 완성되었다는 끔찍한 진실. 나는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감옥이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미소를 빼앗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그녀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그녀가 어렵게 찾은 이 평화를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내버리는 파괴자가 될 뿐이다. 나의 사죄가 그녀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찮은 것일까.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화실의 불이 꺼지고 그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홀로 남아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듯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대신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찾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진정으로 그녀를 위한다면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봐 주기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후 며칠 동안 그 작은 바닷가, 마을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화실이 보이지 않는 마을,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여관에 머물렀다. 낮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밤이 되면 정처없이 해변을 걷곤 했다.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녀를 찾겠다는 나의 결심은 어쩌면 사죄를 빙자한 또 다른 이기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나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것일지도.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이대로 조용히 떠나야겠다고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허름한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한서연, 그녀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저녁거리를 포장해 가려는 듯 주인 아주머니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주문한 음식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시간은 멈췄다. 그녀의 눈이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흔들렸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깊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거리를 둔 채. 잠깐만요, 서연 씨. 내 목소리를 듣자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비켜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제발 딱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박하게 무언가를 구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가 이대로
나를 무시하고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식당 구석에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의 말은 진부하고 어색했다. 그냥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봤으니 용건은 끝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렇다면 이만 일어서겠어요. 당신과 마주 앉아 있을 이유도 시간도 없으니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미안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쳤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식당 안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지난 몇 달간 내 안에서 골마 터졌던 모든 후회와 반성을 쏟아냈다. 나는 당신의 꿈을 하찮게 여겼어요. 당신이 가꾸던 작은 정원을, 당신이 그리던 그림들을 나는 그저 돈 안 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내 옆에 있는 예쁜 장식품처럼 대했어요. 내 성공적인 삶을 꾸며주는 액세서리 중 하나로. 당신의 슬픔도 외로움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고 나의 오만이었고 나의 무지였다. 당신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조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을 꼭 해야만 했어요. 당신은 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가는지 나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 나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는 걸, 당신 없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막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모두 했다. 내 진심을 모두 전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아주 오랜만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내 길고 어두웠던 속죄의 첫걸음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나는 그 후로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가 없었다. 내 사과가 그녀에게 어떻게 가 닿았는지,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나는 확인할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나의 마지막 미련이자 이기심일지도 몰랐다. 나는 여관방에 틀어박혀 그녀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무는 이름 없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두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벽에는 항구에 나가 늙은 어부의 금을 깁는 일을 도왔다. 내 서툰 손놀림에 어부는 혀를 찼지만 묵묵히 내게 일을 가르쳐 주었다. 소금물에 손은 금세 트고 거칠어졌지만 나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낮에는 여관 주인의 낡은 담벼락을 페인트 칠해주거나 마을 회관의 고장난 의자를 고쳤다.
나는 내가 이런 일들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땀 흘려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항구에서 일하다 무심코 고개를 들면 화실 창가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실루엣과 마주치곤 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발견하면 황급히 창가에서 몸을 숨겼다. 우리는 마을의 좁은 길에서 가끔 마주쳤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보며 말했다. 귀엽네요. 나의 말은 바보 같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첫 대화였다. 그 후로 우리의 대화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느리게 늘어났다. 우리는 길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했고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표면적인 것들에만 머물렀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서로를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내가 알던 한서연과 그녀가 알던 강태주는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그녀의 화실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에 돈을 놓고 꽃다발만 들고 나왔다. 그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 꽃을 나의 낡은 여관방 창가에 꽂아두었다. 그녀의 향기가 나의 삭막한 공간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그녀가 화실 앞에서 커다란 화분을 옮기려 낑낑대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화분을 번쩍 들어 화실 안으로 옮겨주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고마워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가 내게 말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화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떠난 화실은 고요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순수한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건네주었다. 우리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좋은 쪽으로요.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가 도예 공방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소소한 기쁨에 대해. 우리는 과거의 부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두 명의 어른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녀가 나를 불렀다. 태준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당신의 사과 잘 받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나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나는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의 절반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화실을 나왔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희미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두꺼웠던 얼음벽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벽 너머로 아주 작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나의 사과를 받아들인 이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은 조금씩 얕아졌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화실 일을 돕고 그녀는 가끔 내가 머무는 낡은 여관으로 따뜻한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마치 아주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앳된 첫사랑 연인처럼 서툴렀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애써 들추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하게 나누었다. 함께 저녁 노을을 보고 갓 나온 빵을 나누어 먹고 마을의 작은 축제를 구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그녀의 화실에 다니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복잡한 인파 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울상이 되었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예전의 나로 돌아갔다. 나는 이성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구역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닌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따뜻한 절박함이 있었다. 한참 뒤 나는 방파제 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나는 아이에게 달려가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아저씨랑 같이 엄마한테 가자.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신뢰와 용서였다. 그날 밤 그녀가 처음으로 나의 여간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의 화실, 위 작은 다락방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녀의 작은 침실은 그녀처럼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고마워요, 태준 씨. 오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 나의 물음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입술을 내 입술에 포겠다. 그것은 길고 깊고 따뜻한 키스였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탐했다. 하지만 그 행위에는 과거의 공허함도 치유의 절박함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몸을 마치 처음 발견한 신대륙처럼 조심스럽게 탐험했다. 그녀의 모든 상처와 그 상처가 남긴 흔적들까지도 사랑했다. 그녀 역시 나의 서투른 손길과 나의 불안한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진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여자의 곁에서 비로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의 곁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의 길었던 붕괴와 그 끝에서 찾아온 구원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통제력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과 따뜻한 저녁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평범한 아침을 함께 맞는 것. 나의 붕괴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오만했던 과거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신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사랑에 서툴다. 앞으로도 수없이 실수하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아주 서툴고 느린 걸음으로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기회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